네, 안녕하세요. 이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시사전을 이쪽에서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한 3, 4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 한국 경제, 강해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완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이제 막 강해진다는 의미인데 아쉽게도 미국은 계속 강했었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사상체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를 갖고 있죠. 물론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한국 시장도 아주 강해지고 있고 미국 시장은 예전에도 강했고 오늘도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7나라가 있습니다. 7나라가 2019년 4분기 GDP를 회복한 나라는 달랑 7나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먼저 회복한 나라는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있는데 약간 특이한 나라가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사실 수도 없이 다닙니다. 5, 6년째 똑같은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사실 저희 강의를 온라인이나 보신 분도 오프라인 보면 결국 레파토리는 똑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온라인에서 질문하신 분들 계시고 오프라인에 할 때 되면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99%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라는 얘기를 대부분 하시는데요. 저도 인정하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그림은 딱 1896년부터요.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전까지의 그림인데 이게 바로 다우지수의 그림입니다. 125주년이 됐습니다. 지난달에요. 문제는 아주 많이 떨어진 적도 있죠. 대공황 때도 잠시 떨어졌던 것이 되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보면 한국전쟁 때도 알게 모르게 많이 떨어졌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떨어졌고 여기 젊으신 분은 잘 기억을 못하시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오일 쇼크, 석유 파동 1차, 2차, 3차도 있었죠.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이라크 전쟁 1차, 2차 중동 전쟁 수도 없이 나올 때마다 덜컹덜컹 떨어졌죠. 특히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 러시아면서 IMF 사태 떨어졌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1900년대 말에도 했었고 닷컴 버블 때도 있었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 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미쳤던 리만 사태 때도 또 툭 떨어졌습니다. 진짜 운이 안 좋으면 리만 사태 나오기 직전 그리고 1897년 10월 17일 날 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올인 한 사람이 있겠죠. 블랙 먼데이가 되면서 그냥 30% 훅 떨어지면 진짜 운이 없죠. 아쉽죠. 그렇지만 그분들조차도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그러면 오늘 현재 단 한 명도 미국 주식을 손해난 사람은 없어요. S&P 500의 지수로 봤을 때 보면 다우지수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꾸준하게 미국 주식이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계속 일관된 주제가 되겠지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은 안 하고 저도 부인 안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진짜 높으냐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논쟁이 가능하다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진짜 과열이다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조정이 곧 올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어느 유명한 전문가가 얘기했고 또 우연하게 루비니 교수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드라우 같은 채권왕 이런 분들 얘기. 조금만 주시장에 조금만 또 2, 3일 떨어지면 그런 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언론도 많이 보도하고 경제방송도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말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차트 오브 쉐임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검색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피한 차트인데요. 직역을 하면은요. 이게 2012년부터 2019년 5월까지의
지수를 S&P 500의 그림인데 이 마디마디가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조그맣게 뭐냐면 진짜 내노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경고했던 타이틀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건드라우도 있고 루비린 교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또 다들 안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40%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얘기도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영국에서 또 브렉시트 나오면 또 세상 끝날 것 같은 얘기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S&P 500은 계속 아쉽게도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안하게도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도 넘쳐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느 시점이나 똑같아요.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정리하라 그러는 것보다 팔아야 될 이유를 정리하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팔아야 되는 이유 영어로 그냥 바로 쓰면 되잖아요. 직관적으로 reasons to sell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초록창에 쓰면 아쉽지만 안 나오고요. 구글 창에 치면 바로 나오는 첫 번째 화면이 이겁니다. 이 내용에 투자 전략가의 칼럼이 나오는데 여기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2008년 리만 사태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팔아야 될 수많은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알고 보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사태가 저기 보세요. 왼쪽 오른쪽 있죠. 왼쪽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베어리스하는 사람이 있고 왼쪽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인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지도 않아요. 자료를 주더라도 받질 않습니다. 반면에 베어리스하는 사람 얘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더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더 진지하고 똑똑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그냥 얼굴 없는 그런 분석가들이 인터넷상에서 안 좋은 얘기 많이 해갖고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됐던 적도 있었잖아요. 딱 그런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수도 없이 정말 내노라는 진짜 유명한 분들 이런 분들이 경제지나 요즘은 지상파에서도 경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거기도 뭐들 많이 나오는 분 보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지상파에도 나가고 그러면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인플레이션이 된다는데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된다는데 미국 시장 너무 올라간 거 아닐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던 거 어떻게 뭐 조정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그때마다 보고 찾아보시면 진짜 내노를 하는 사람들 물론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 진짜 더 학문도 깊이가 있고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미국의 이런 재정 정책이 어쩌고 부채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어렵다는 얘기하는데 딱 이런 거죠. 근데 항상 보면 나빠질 때는 더 나빠진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인간의 속성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주식시장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지만 냉정하게 보면 항상 이런 쪽에 더 휩쓸리는 거는 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앞서 이제 한국 경제를 말씀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뭐 ISM 경제 지표도 나오고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다 나왔단 말이죠. 또 특히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구조 조정,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하셨고 또 외국인의 수급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개인들의 어떤 매매 관행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는 미국은 저는 상당히 더 솔직한 금융 시스템과 주식시장의 어떤 반영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언론사에서도 미국 주식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딱 보면 이렇잖아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정책 이슈가 딱 들어가고 수급이 벌써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얼마 사고 팔고 뭐 이런 얘기 막 들어가잖아요. 테마가 이런 얘기 하는데 미국이나 CNBC나 블룸버그나 야후 파이낸스 보면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잘 안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기업은 주식은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웠던 경영학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주제에서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첫 번째 목적에 충실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업의 목적은 달랑 이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이 딱 어느 교과서나 기업의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겁니다. 결국 미국은 주식 투자는 돈을 많이, 더 정확하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버는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것이 돈이 유일하게 돈을 버는 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미국 방송이요, 경제 방송에 블룸버그에 나오거나 CNBC 나오거나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그럼 나스닥이면 나스닥이고 S&P 500이잖아요. S&P 500은 뭡니까? 미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S&P 500이 벤치마크 지수라고 상식적으로 아실 텐데요. 그러면 S&P 500이 많이 올라간 건 맞죠? 계속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S&P 500이 기업의 이익이 지금보다 더 많이 엄청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요, 그리고 라이브로 보신 분들, 앞으로 보실 분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모두에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3,300 넘고 앞으로 4,000 갈 수 있고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오늘도 들으셨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금년 말에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를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요? 하신 분이 없어요, 여기요. 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과거의 이익은 존재하거든요. 과거의 이익은 코스피 전부 다 합치면 한 4,500개 되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 코스피 기업의 모든 기업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있어야지 전체 주당 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익 전망 자체가 컨센서스, 즉 최소한 2개 내지 3개의 기업의 전망이 같이 있어야지 n분의 1로 나와서 컨센서스라고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것은 넘쳐도록 나오죠. 똑같은 얘기 다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150여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은 이익 전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있겠죠. 그 기업의 스스로 경영진은 목적이나 목표는 있겠지만 주시장에서 반영될 이익의 전망치가 없습니다. 이익의 전망치가 없다 보니 실적에 대한 반영도 중요하겠지만 없으니 테마를 많이 찾는 겁니다. 수급을 많이 찾는 거예요. 정책을 많이 찾는 거고 차트 분석을 많이 하는 거죠. 아쉽게도 저도 경제방송국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전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방송에 출연한 분들이 차트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미국 방송 보신 분 중에 차트 분석하는 분은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걸 분석하는 시간은.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이익에 대한 전망이 없겠잖아요. 특히 대부분의 테마주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S&P 500이요. S&P 500의 주당 이익에 금년 연말 주당 이익을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알고 있고 만약 모르신다면 오늘부터 아셔야 돼요.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S&P 500의 주당 이익 있죠? 연말 주당 이익의 전망치는 191달러입니다. 정확하게. 내년 거는 215달러 정도 나오고요. 작년은 그게 한 140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91달러로 하면 오늘 현재 S&P 500 지수 한 4,300 되겠죠? 그걸 나누기 딱 191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한 21.3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게 오늘 현재의 향후 실적, 12개월 예상 실적 대비 PR입니다. 미국은 21.3배가 정확히 떨어집니다. 지금요. 이게 비싸다 싸다는지 과거랑 비교해 되면 과거보다 비싸요.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 지수가 작년 9월 있죠. 작년 9월보다 훨씬 낮고요. 금년 2월보다도 PR이 낮아요. 지금. 즉 지수 자체는 올라갔지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는 거 있죠. 밸류에이션을 보면 사상체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9월보다도 낮고 금년 2월보다도 낮아요.
그럼 제가 21.4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분기 있죠. 2분기. 지금 2분기가 이제 끝났고 다음 주부터 미국도 한국도 실적 시즌 2분기에 들어가거든요. 2분기만 봐가면 2분기의 실적을 그냥 곱하기 4 그렇게 하면 계산은 안 맞지만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년 2분기 실적 곱하기 4개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주당 이익이 $220가 나옵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당 이익이 $220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곱하기 4개로 했다고 우리가 그 이론을 받아들이면 그럼 220이라고 계산하면 지금 PR은 21.4배는커녕 18배에서 19배 사이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요. 그 계산대로 하면 내년에 240에서 250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당 이익이. 보세요. 그럼 지금 PR이 21배죠. 아, 좋다. 20배만 참 해보죠. 그러면 250 곱하기 20 하면 딱 S&P 500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좀 진부한 수학을 하자면 미국 주식은 오히려 수학적으로 간단히 떨어지고 그런 믿음을 갖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별 기업도 개별 기업 지수도 그런 주당 이익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심하게 얘기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는 가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지나면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설명드렸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S&P 500의 11개월 예상 지수가 지금 한 200 내년 지금부터 딱 12개월 따져 보면 한 $205 정도 나오는데 지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추세를 말씀드린 거예요. 220에서 250까지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지금 곱하기 21.4배 정도 하면 지금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4,500, 5,000이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팬데믹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인플레이션도 얘기하고 다 하지만 저희는 늘 나오는 숫자를 확인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럼 팬데믹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냐는 것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별의별 통계가 다 있거든요. 이 통계를 어디냐면 CNN에서요. CNN에서 무디스랑 같이 만든 인덱스가 있어요. 이게 Back to Normal 인덱스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달라 해서 미리 달라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건데 여러분들 지금 검색창에서 바로 구글에서 보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오늘 현재 보면 92.7 정도 나올 텐데 이건 지난주에 가면 94가 나왔는데 약간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베리언트 때문에 약간 떨어졌는데 94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좀 팬데믹은 94까지 왔다는 거고 이 분야별로 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94가 나온 거고요. 이게 보면 퍼스널 세이빙이 아직까지 고점 대비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컨슈머 크레딧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비하냐는 것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상당히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 1월이 이제 팬데믹 이전이잖아요. 그때가 100이라고 보면 그때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소비라 그러면 지금은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 25% 정도 아직 덜 나와 있는 거예요. 소비가. 그리고 그 소비만 더 회복되면 결국은 그 찬스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딱 느낌 같은 느낌으로 보면 소비 관련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어디 가서 소비하는 건 나중 문제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갖고 뭘 살 때 그 샀던 거를 덜 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94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이 되겠고요. 흥미로운 거가 이제 제일 왼쪽 위에 거만 보시겠는데요. TSA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공항에서 통과하면 검문 같은 거 하죠. 엑스레이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거 이제 통과 여객수라서 그걸 직구를 합니다. 이것도 누구나 다 매일매일 보실 수 있어요. TSA라고 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오는 건데 이거가요. 7월 1일자와 2일자로 보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019년 같은 날을 넘어섰어요. 지금 요건 아직 그 노란색이 금년인데 요건 이제 지난주 거라서 그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어제 오늘 거를 보면 7월 1일과 7월 2일이 2019년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보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고 다 다니는 거 보면 여기서 이제 경기가 너무 일정 분야별로 보면 피크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랙락 같은 경우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영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뭐 다 나오죠. 호텔은 아직까지 17% 모자르지만 특정 항목으로 보면 많이 회복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 샴페인 같은 거는 뭐 40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맥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꾸준히 소비가 줄다가 요즘 다시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그 패션 의류 같은 것도 엄청나게 팔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야별로 보면 이미 피크를 치고 있는 것들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무작정 다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 정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교과서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인플레이션이 실적에 정말 나쁜 거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가격에 대한 전이가 가능하면 그만큼 가격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는 그림이잖아요. 이 내용은 인플레이션의 언급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보면 필수 소비재 같은 것만 예로 들어드리면 오히려 72%는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제가 왜 EPS나 이익을 얘기 많이 하냐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린 겁니다. 물론 여전히 새 3개 회사는 EPS가 하락한다고 전망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EPS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될 이유도 있겠으나 결국 지나고 나면 ETF라는 것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내년에 가봐야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앞서 얘기한 대로 일단 정말 피크를 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고 블랙락 얘기가 맞다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통계 보셨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라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우리가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시기 12개월 전부터 36개월 후까지는 꾸준하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너무 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좋아하시는 제레미 시겔 교수도 좋아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2, 3년 동안에 20%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돈 갖고 뭐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여전히 워낙 주식에 대한 불리시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짜 걱정된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섹터나 이런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것은 교과서적으로도 투자론에서 첫 번째 항상 나오는 거죠. 금융주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은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게 리츠란 것이 아예 긱스상에서 11개 섹터 중에 하나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츠 섹터도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안 해보셨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던 것이 해외 사모펀드 사기 사건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전 그런 건 진짜 왜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 그보다는 리츠 같이 오랜 리츠는 미국에서 이미 1960년부터 시작된 산업이고 3년 전에 독립된 섹터로 나올 정도로 안정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 뭐 도움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백투 노멀인데 흔히 해서 백투 노멀이라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만 저는 백투 노멀의 과거로서의 완전히 돌아가는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가긴 가고 있지만 뉴 노멀이라는 거죠. 새로운 어떤 규범으로의 변화가 같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하이브리드 쇼핑과 하이브리드 워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쇼핑은 너무나 쉬운 거죠. 오프라인 기업이 오프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주문하고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워킹인데요. 이거는 이제 리모트 워크, 재택 근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0% 무조건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끔 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기관을 보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무조건 다 이제 사무실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반면에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너희들 선택적으로 하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도 없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시가총 1위 기업이 쇼피파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건 본사를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그 정도죠. 근데 요즘 보면 요즘 미국 언론이나 자주 보시는 분들 특히 기자분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새로운 사실 저는 거기에 많이 꽂혀 있는데 요즘에 2021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최대 화두의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워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보면 벤처 기업들이나 뭐 능력 있는 분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할 때 사이닝 보너스 많이 한다는 얘기 기사 보시고 그런 거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사이닝 보너스는 여태까지 항상 보면 스탁 옵션이나 캐시였는데요. 요즘 사이닝 보너스가 리모트 워크 아니면 하이브리드 워킹을 얘기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사람 뽑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는 매일 출근하는 게 싫다. 나는 집에서 일할 때 보면 넌 집에서 일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무진장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워킹이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 보셔야 되겠고요. 하이브리드 워킹 하다 보면 클라우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협업도 기본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화상의 회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되겠죠.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은 몇 개 없습니다. 그 기업이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기업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여기 방송 라이브로 보신 분들 누구나 다 하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업이 요즘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S&P 500 중에서 올해 들어서요. 시가총액으로 가장 크게 많이 올라간 기업이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 S&P 500 기업. 500개 기업 중에서.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모를 수가 없고 지금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안 쓰셔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부터 OS부터 다 갖고 있는 기업이 유일한 기업입니다. 거의. 다른 것도 하려고 그러지만 그만큼 갖고 있는 것이 없죠. 물론 구글도 갖고 있죠. 구글이 크롬북이나 자기네가 갖고 있죠. 애플도 갖고 있죠. 애플이 iOS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점유율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하이브리드 워킹의 최대의 주식으로 올라가는 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워킹에 대한 관점,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요즘 최대의 핫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는 이유도 물론 불안한 것도 있죠. 여전히 하이브리드 베리언트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조건을 좋은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웰빙을 우선시하는 사회 문화 그리고 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많은 분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나 일부에서나 이제 방송 같은 거 화상으로 했지만 방송국 자체는 우리나라는 웬만한 제가 하는 경우에는 사회자나 모든 같은 경우에 다 집에 사무실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CNN 같은 경우에는 앵커부터 집에서 근무한 사람이 많았죠 작년에. 오늘 현재도요. 야후 파이낸스는 100%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으나 젊은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택이 전혀 일일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런 것은 왼쪽은 과거에는 99% 회사에서 했지만 이 오른쪽은 그만큼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당연시되고 있던 어떤 클라우드의 환경 자체가 시장의 지배적인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화상회의는 일상으로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일 존경하시는 부자 워렌 버핏과 워렌 버핏의 파트너죠. 찰리 먼거가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CNBC랑 특별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찰리 먼거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줌 비디오랑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작년 1월 달만 하더라도요. 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더라도 대학 교수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분 중에서 줌 비디오로 강의를 하신 분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작년 1학기 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라는 대학교마다 줌 비디오로 화상 강의하는 법을 특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들이 많이 바빴죠. 저는 감히 예측을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학 교수님들은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많은 학교에서 화상 강의를 계속 요구할 겁니다. 녹화를 계속 요구할 거예요. 왜? 그게 일상이 됐거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굳이 맨날 수업이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좋은 학생을 아니면 서울이나 서울서 멀리 있는 학교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굳이 안 와도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는 거죠.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에서 이미 추운 나라에 있는 추운 지역에 있는 쪽은 이미 100%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 팬데믹이랑 상관없이.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상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많은 변화 요인이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클라우드와 관련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미국 주식이 상당히 더 매력적인 한국 주식보다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이 있다 그러면 관련된 ETF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개별 주식도 있지만 클라우나 스카이 같은 것들 ETF들을 여러분들 쉽게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ETF를 좀 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은 100% 오프라인몰에 100% 부활은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그런 쪽에 대한 하이브리드 쇼핑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ETF 중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겸비한 섹터 ETF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XRT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기업에 100여 개 기업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는 앞서도 많은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워낙 뒤쳐져 있는 건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인프라에서도 어떤 개별 기업보다는 찾아보시면 몇 가지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런 같은 요인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으나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개별 기업을 쉽지 않기 때문에 페이브 같은 거 대표적인 ETF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캐터필러 같은 것도 여러분들 다 들어가겠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중장비 대여업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장비 대여회사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나머지 섹터를 한 서너 개를 참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